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흔드는 과정 이후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늘도 흔들었잖아요, 오전에. 그리고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그 갭을 보면요. 이렇게 이 갭을 또 채우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갭이 올라오면은 채운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가주는 게 정석인데, 그러고 또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또 갭이 나오고 상방울 갭이 나오고 또 채우고 이번에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요 레벨을 뚫고 있어요. 63,000대를 뚫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65,000 이걸 넘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64,000도 넘고 65,000도 넘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캔들의 모양을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도 사람들이 좀 잘 이게 진짜 찐반이 맞아? 뭐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거는 이동평균선을 잠깐 끌게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요 고점과 이 그다음 저점을 쭉 이었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를 계속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이게 리테스트가 맞는데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운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내려줬던 거를 다시 박스권 만들고 올려주는 모습이 뭐랑 좀 닮았냐면은, 이때도 좀 그렇고요. 이때도 조정을 주고 박스 주고 금방 올리고 그랑 좀 닮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은 두 가지 요소랑 닮았는데요. 이때랑 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FTX 때 내려주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출동하니까 바로 이렇게 U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무빙이 좀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켜게 되면은 지금 알트의 상황도 좀 그런데 어디랑 좀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여기랑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라색 선하고 파란색 선, 그 장기선을 좀 꺼볼게요. 이렇게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생기거든요. 보면은 이 검은 색깔 일봉 EMA 99일선 있죠. 여기를 이제 ETF가 승인됐을 때도 좀 지켜줬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제 알트의 가격으로 보면은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이때랑 좀 비슷해요. 이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 지금. 무슨 괴리가 있냐면 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나쁘지 않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뭔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대선까지도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인데, 왜 비트만 지금 오르지 않는가? 왜 얘만 지금 떨어지고 조정하고 눌리고 막 진짜 뭐 속된 말로 진짜 뭐 지랄 연병 떨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왼수 같은 비트. 근데 그때가 언제? 이때가 그랬다는 거죠. 이때가. 요때가 이제 보면은 나스닥이, 자 보세요. 4월 달부터 요게 비트는 계속 박스를 그렸잖아요. 4월부터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 나스닥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기 나스닥 이렇게 보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자 보시면 2023년 4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올랐어요. 오르고 조정 나왔는데 비트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고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뭔 얘기가 되게 많았냐면, 나스닥보다 비트가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하다가 다시 미국 주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뒤늦게.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지나고 보면 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다. 근데 지금 보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보다 코인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알트들 생각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때가 이제 보면 알트가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같은 애들도 좀 보면요, 얘가 이제 이걸 이동평균선을 다 껐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온 자리는 어디였냐면 이제 이때거든요. 2022년 말부터. 근데 알트의 저점이 나온 시기는 이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번 이 더블 바텀 형태라 그러죠. 쌍바닥 형태를 띠면서 온 거는 언제냐면은 이때가 6월달이에요. 6월달. 그쵸? 6월달 그 다음에 10월달까지 얘가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친듯이 오른단 말이에요. 금방. 근데 알트들이 대부분 이랬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저점 나온 애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이 지금 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나왔던 저점을 올렸다가 다시 이 부근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더블 바텀 형태로 가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수건 짜기를 더하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거는 이제 김프가 빠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트가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들 지나면 알겠지만 이 자리 이후에 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그러니까 조정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자꾸 이러한 자리들이 왔을 때 알트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자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겪은 경험이 별로 없다면 되게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비트코인 위주로, 혹은 뭐 비트코인 형제들이나 뭐 스택스도 요즘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들 위주로 가는 게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에서는 좋은 거다. 그러나 저점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점을 잡고 싶고 그렇다면 알트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반등하는 애들이 뭐가 반등을 많이 하는지를 봤을 때 A 섹터와 그다음 뭐 밈 섹터, 그다음에 비트 형제 관련된 섹터, 비트코인 캐시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섹터도 있고, 니어 더그래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RWA는 그렇게 많이 없기는 해요, 업비트에. 그래서 있는 게 뭐 크레딧이나 폴리메스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근데 얘네도 차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애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같은 애들도 보면은 잘 지키고 있잖아요. 눌렸지만 다시 빠르게 말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저점들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깨더라도 금방 말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스트레스가 더 받고 하는 건 있지만, 결국 이것만 잘 견뎌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이동평균선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 언제와 닮았냐, 이때도 물론 닮았긴 한데요, 이럴 때도 그렇고, 또 언제랑 닮았냐면 2020년에 반감기를 했을 때 그때를 보면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다 당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2020년으로 가보자, 쫙 가보자 할 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구간에서 껴있어요. 낑겨있어요. 끼어있다라고 했으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뚫고 난 다음에는 자리를 안 줘요, 얘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간에서 얘가 박스권을 계속 그리다가 특정 지역을 뚫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상황은 정말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개미들도 다 털어내고 프리미엄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해야 돼요. 주봉으로 봤을 때 64,533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를 일단 넘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5,000, 뭐 66,000까지도 넘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눌림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 바람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정도쯤에 상승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빨리 가면 뭐 빨리 가서 좋은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맞춰서 상승장의 고점과 그리고 고점이 나오는 그 시기, 연말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 캔들이 나오는 걸 봐야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래도 맞추지 못하겠죠. 그래도 어느 어렴풋이 추측하거나 좀 가능성 있는 확률을 찾아가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 캔들이 결과값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영상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멘탈 이런 거 잡거나 뭐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때도 많이 아까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차피 코인이 코인은 올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때 떠난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 이럴 때 왔다가 물렸다가 아니면 이런 때 온다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안 그럴까요? 이번에 떠나면 어디서 올까요?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이런 데서 오거나 아니면 또 이런 데서 오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얼마 못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견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베네핏이 커지는 거고, 내가 이걸 못 버티겠어서 일단 자산을 왜 했지? 이러면서 딴 데 가잖아요. 결국은 온다. 왜? 제대로 된, 속된 말로 쇼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 때문에 또 후회를 해요. 왜 또 들어왔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쨌든 이걸 나아지면서 경험이 쌓이고 나아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결과값이 나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항상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 왜 잘했고 못했으면 뭘 못했는지, 뭐 때문에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도 도출해보고 이걸 해야 계속 발전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딱 종결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회피를 했다는 거예요. 회피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니 계속 시간은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은 흐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겪었던 연차 혹은 겪었던 시간에 비해서 나의 어떤 투자 실력이 좀 잘 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텨보는 연습도 해보고 그쵸? 이런 걸 해보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장에서는 차트 분석이랑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좀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스트도 여기서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것도 차트상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리테스트한다 올라가도 이거는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구독자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이질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 올린 다음에 뭐 다음날 떨어진다 그러면 괜찮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시장을 볼 때가 아니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이렇게 축소를 해서 이렇게 넓은 시야를 통해서 보면 아 이거는 각도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른 구간이 아니고 이런 구간에 가깝구나. 그래서 횡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횡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2013년부터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2019년도에 저점이 나온 거 20년도에 몸통 22년도에 첫 번째 저점 그 다음 2023년도에 반등식 고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 ETF 이후에 이걸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월봉상으로 이 선을 뚫어놓고 리테스트 월봉상으로도 큰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신고점을 재탈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될 거다. 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고각 상승이 나옵니다. 가파른 각도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걸 뚫을 다음부터는 가파른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가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시즌이 끝났다라는 반응이 많고 고래가 뭐 털었네 어쩌네 하면서 막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뭐 6만 8, 900 됐다가 갑자기 뭐 알트들 반등하고 6만 3천 찍고 이러면 이때 이 영상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럼 비트코인 괜찮지. 코인 괜찮지. 맞아. 이거 기회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일 돼서 만약에 또 떨어져. 그러면은 또 우울한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한 발짝 뒤에서 그러니까 내 포지션 다 들어가 있대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장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희일비를 지금부터 하게 되면 그때 가서도 일희일비를 하게 돼요. 오르면 좋고 새벽에 돼서 잠도 안 자고 버거장은 새벽이니까 뭐 나 새벽에도 매매할 거야 하면 몇 날 며칠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그런 행동들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이오리듬이 그때부터 깨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하니까 내일도 오르겠지 모레도 오르겠지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도 좋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점이 오고요. 고점이 온 다음부터는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받는다는 관점이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멀찌감치 서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중간에 뭐 엑시트라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계속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일일비를 하다가 제때 못 팔고 또 2022년과 같은 그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시장을 멀찌감치서 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계속 저번에 또 말씀드린 거니까 다이버전스가 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머니 프린팅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게 돈을 찍는다라는 소리인데요. 2023년에도 사실 돈을 긴축을 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미국이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다 돈을 찍는 형태로 바뀌긴 했었거든요. 얘도 좀 있으면 다시 치켜 세워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돈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0%를 넘었고 점점 높아진 추세다. 근데 이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알트코인이 장악하는 강세장 국면을 고지 못했다. 저도 이게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가 나오냐? 이럴 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온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주는데도 도미넌스가 팍팍 떨어진다는 건 뭔 소리예요? 알트가 더 오를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야 고점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고점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2년 말부터 계속 상승 추세잖아요. 저점에서 높이는 상승 추세. 알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10배 오른 알트도 있고 저점 대비 뭐 20배가 오른 알트도 있고 한다는 건 추후에 얘가 정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 알트가 얼마가 올라야 돼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장세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희망 고문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르지 않겠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2020년에도 들었고요. 저도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2019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잡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대체로 그 상승장에서 나오는 특징들은 다 도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고래가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래들의 실현 가격, 그러니까 평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61,200인데 얘네들 이제 지금 본전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 항상 좋은 자리였다. 이런 자리들은 그쵸? 좋은 자리였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얘는 근데 계속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손바뀜은 항상 상승장 중반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서 손바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관건인데요. 정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철학이 있어요. 뭔 소리냐? 항상 우리가 불 플래그라고 그래요. 이 패턴 차트 패턴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베어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이제 베어는 곰 시장이라 그래갖고 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불마켓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황소 시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오르고 횡보할 때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췄다가 이 박스를 뚫어내면서 가는 게 불 플래그 패턴이고 베어 플래그 패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하는 게 베어 플래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왔다 올라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패턴상 높다는 거고 확률이 이거 보시면 밑에서 떨어지고 반등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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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횡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가로로 하는 횡보. 근데 지금은 이 초록색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들이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정이었다. 왜? 가파르게 오르면 오르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각이 형성되면 그만큼 고점이 빨리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가 만약에 조정이 오지 않고 4월, 5월, 6월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때 그냥 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9만, 12만 이런 데서 그냥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쉬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손바뀜도 나오고 있고 블랙록이나 이런 쪽도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ETF가 됐고요.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안 한 부분은 있는데 수치상으로 그래서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림만 본다면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가 코로나 때고 이 유동성 그 구제금융을 찍었던 유동성보다 이때가 지금 월등히 높아요. 2023년이. 근데 지금 생각보다 가격 반응이 안 왔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이때 찍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오듯이 뭐 이게 전쟁 때문에 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을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말하는 뭐 기본소득이니 아니면 뭐 현대통화이론이라느니 뭐 MMT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될 건데 그게 다 뭐냐면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뭐 해결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 자산시장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즐기냐? 이 부분을 꿰뚫어가지고 본질이 이렇다라는 걸 꿰뚫고 그들이 하는 말을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떴다라는 건 결국은 돈을 찍고 있었고 앞으로 만약에 더 찍는다 했을 때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상상사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의 매입 전략이 주주가치 제공에 효과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 같은 재무 전략 변화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압박, 그 다음에 특히 정부 부채 급증,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엔화 약세 등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칭 수단을 뭘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렇게 보는 곳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엘살바도르도 자국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지정해서 비트코인 매입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맞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당장 눈에 띄게 물가가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임금이 뭐 최저임금에서 올랐다는 둥 예전보다 내가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 이거 다 뭐냐면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 명목임금이랑 실질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는 그 돈이에요. 월급 실수령을 찍히는 돈. 근데 실질임금은 뭐냐면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빼야 돼요. 이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뭐 1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 이걸로 이제 뭐 그 햄버거 같은 걸 사 먹는다 했을 때 햄버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00개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뭐 한 300만 원으로 월급이 3배가 올랐지만 실제로는 햄버거를 뭐 400개밖에 못 사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내가 현금화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현금화를 한 게 아닌 거죠. 왜? 원화로 들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환율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비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자산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오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른다보다는 그냥 뭐가 된다고 보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교환 대비해서 교환비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산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왜 돈을 풀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이 오르는지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를 뭐 정말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디테일하게 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이해해도 수요 공급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구나부터 계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딴 길로 생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